경상남도 사천. 따뜻한 기후 덕에 논이 비는 때가 없습니다. 겨울부터 봄까지는 보리를 키우고 추수가 끝나면 바로 벼 재배를 시작하니까요. 보리를 베고 있는 농부의 손길이 바빠지는 건 곧 모내기철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봄바람 같았던 보리 추수가 끝나자 신기루처럼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 있으니 바로 둔벙입니다. 마치 신비한 수족관처럼 생긴 이 무릉덩이를 가리켜 충청도와 전라도에서는 둔벙, 경상도에서는 샘이라 부릅니다. 하면 물이 솟아 올라오지. 밑에 지하수에서 올라오지. 이거 밑에 파면 지하수 올라오는 물을 이게 물이 가치가 있는 물이 아니고 흘러가지. 바다와 논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있는 사천은 비가 오면 그 물이 머물 새도 없이 모두 바다 쪽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때문에 이곳은 늘 농사지을 물이 부족했죠. 그때마다 농민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었던 수리시설이 바로 둔벙입니다. 사천에는 이 같은 둔벙이 아직 150여 개나 남아 있습니다. 편리하고 현대적인 수리시설이 많은 요즘에도 이 둔벙들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데요. 논 한켠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으니 농민들에게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 편리한 수리시설입니다. 둔벙은 특히 봄 가뭄이 심한 모내기철에 제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둔벙을 가지고 있는 농민의 어깨가 으쓱해지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 때문일까요? 농민들은 둔벙을 가리켜 생명수라고 부릅니다. 이게 우리 생명이지. 이 물 없으면 우리 배도 못 자란다 아닙니까? 배가 자라야 먹고 살고 우리가 또 이걸 해야 돈을 벌어서 학비도 정하고 이제는 뭐 아들 다 했지만 둔벙은 농민뿐 아니라 크고 작은 다양한 생명들에게도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물고기들의 집이자 놀이터이기도 한 둔벙.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지역 둔벙 안에는 약 50여 종의 다양한 생명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사시사철 샘물이 솟아 둔벙엔 늘 맑고 깨끗한 물이 유지되기 때문이죠. 지하수 물을 안 먹으니까 좀 옛날에는 물이 깨끗하게 좋았고 시골에서 유촌에 나와서 일을 하다 보면 작업을 하다 보면은 마시는 물도 할 수 있었고 없는 수도 마시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손이 닿을 만큼 가까이에 둔벙을 두고 농사는 물론 푸성기를 씻거나 빨래를 할 때도 이 물을 퍼쓸 만큼 사시사철 애용했습니다. 혹여 한 방울의 물이라도 셀까 싶어 견고하게 돌을 쌓아 올리고 살뜰히 보살핀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약간 오래 70년 된 우물도 있고 약간 오래되지. 아이고 참 요즘은 기계나 있지만은 손으로 파가 전부 남자들이 싸갖고 그래야 우물로 만들었다 이거. 경상남도 고성의 한 둔벙. 70년이 훌쩍 넘은 견고한 둔벙이 아직 300여 개나 남아있는 곳이 바로 고성입니다. 대한민국 둔벙의 메카 같은 곳이라 할 수 있죠. 나도 우리 덤벙 쌀 때 군계 만들 때 하고 다 돌 져다 나리고 쌓고 그래 아버지하고 같이 했어요. 깽이 소쿠리 가지고 파가지고 이렇게 흙을 담아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시일이 걸리겠습니까?
물자리를 찾아 4-5m 깊이로 웅덩이를 파내고 난 후 마치 견고한 성벽을 쌓듯 큰 돌을 이용해 벽을 만들고 작은 돌로 빈틈을 막아 촘촘히 방비했습니다. 물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진흙으로 바닥을 다지고 난 후에야 끝날 수 있었던 작업. 어깨에 치고 나른 돌만큼 농민들의 고단함이 고스란히 둔벙에 녹아 있습니다. 고성 지역은 연간 1,400mm 정도의 비가 내리는 다우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나 강이 발달하지 않아서 농업용수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더군다나 고성 지역의 땅을 살펴보면은 입자가 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논에 물을 대도 약 3일 정도면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둔벙에 가둬둔 물을 계속해서 논에 공급함으로써 벼농사를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아니 요까지. 내가 요 돌이 넣으니까지를 한 게나. 자신만의 특별한 둔벙을 보여주겠다는 마을 어르신을 따라가 봤습니다. 요 내리다 보면 다 보여. 도대체 뭐가 보인다는 걸까요? 여기가 이제 여기서 저 무엇이 풀 넘어가 쭉 돌 나한댔지요. 저 정도까지 묻었어. 그 넘어갔는지는 잘 모르지만 내가 생각하기로는 저 쭉 놓은 돌 저까지 하면 같이 싶은 세 개나. 할머니의 둔벙 속에는 어떤 특별함이 잠겨 있는 걸까요? 그래서 우린 둔벙에 물을 빼서 그 안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 있게 말한 보물이 당당히 제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그건 바로 둔벙 속의 또 다른 둔벙, 일명 구들장 둔벙입니다. 둔벙 속에 또 다른 물 저장고를 둔 것이죠. 이 저수량 중대형 둔벙은 둔벙 아래쪽에 구들장식 또는 플라스틱 흉관을 매설함으로써 둔벙의 저수량을 극대화시키는 한편 그 위에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도 처음 봤던 거고, 그 유일하게 이제 고성하고 사천 지역에서만 확인될 수 있는 그런 둔벙의 형태라고 보여지고요. 논 아래에 지름 1m, 길이 20m로 흉관을 묻으면 약 15톤가량의 물이 저장되는데요. 1.5리터 생수병으로 약 1만 개 정도입니다. 이 정도 물이면 할머니의 논과 밭 2,000평을 충분히 적시고도 남는 양입니다. 땅 위에는 벼, 아래에는 물. 가뭄 걱정 없이 농사를 지으면서 쌀 수확을 늘릴 수 있는 기발한 방법을 찾았던 겁니다. 웅덩이를 이렇게 되게 크게 하면 농사를 지으면 땅을 많이 잡아먹으면 나락 이런 걸 많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 땅을 묻는 기지. 정말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그 한 뼘의 땅이라도 다 작물을 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열악한 자연 환경에서 어떻게든 먹고 살고자 하는 농민들의 엄청난 도전이 아니었을까. 쌀을 주식으로 삼고 살아온 우리 조상들은 척박한 땅을 일궈가며 논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때 쌀만큼이나 반드시 필요했던 것, 그건 바로 물이었습니다. 이 둔벙의 물이 한꺼번에 많은 양의 수원을 공급하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최소량의 수원을 공급한다는 데 있습니다. 농민들이 이야기하기를 한번 논바닥이 갈라지면 더 이상 농사가 어렵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옛날부터 이용했던 비상급수 수단으로서 이보다 더 비용이 적게 들고 효율적인 그 수리관계 시스템은 없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논 한 귀퉁이와 맞바꿀 만큼 귀한 대접을 받았던 둔벙. 그런데 현대적 수리시설이 자리 잡은 지금 이 시대, 우리가 다시 둔벙을 주목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령, 서산, 당진 등 충남 서북부 8개 시군에 농업 및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충남의 젖줄 보령댐. 그러나 2017년은 보령댐에 찾아온 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해였습니다. 작년, 재작년 요 물밑이 다 드러나갖고 바닥이 갈라지고 또 뭐 조개 폐사돼 있고 뭐 물고기도 드러나고 그때는 참 아찔했었죠. 충남의 유일한 다목적 보령댐을 최악의 위기로 몰아넣은 건 다름 아닌 가뭄. 바닥은 바싹 말라 사막을 연상케 합니다. 아이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 작년에 하도 힘들어. 완전히 전쟁했어요. 물이 없었어. 농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참말로 묻죠. 4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라고 합니다. 저수지는 바닥이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졌습니다. 저수율은 계속 떨어져 10.6%를 기록해 한 자리. 저수지와 하천의 물고기와 조개류까지 살 곳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보령댐의 저수율을 살펴보면 2014년 45%, 2016년 24%, 2017년에는 역대 최저치인 8.4%를 기록합니다. 저기 빨간색 그 삼각형, 역삼각형 저까지가 이제 물이 차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 예년 같으면 지금 키높이까지 물이 차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충남 서북부 지역을 재앙으로 내몬 지난 4년 동안의 가뭄은 일제강점기 이후 8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은 1300mm. 2013년까지는 연평균 강수량을 윗돌다가 2014년부터 17년까지 4년 연속 연평균 강수량 1300mm에 현저히 못 미쳤습니다. 지난 4년간 극심한 가뭄 대란을 겪었던 보령 지역의 연평균 강수량은 더욱 심각했는데요. 2015년 785mm, 2017년 856mm에 불과해 전국 강수량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단연 가뭄은 저희가 이때까지 설계를 해왔던 그런 철학을 완전히 바꿔놓는 것이 되거든요. 저희는 이때까지 어떤 가정하에서 설계를 했냐 하면 가뭄이 든다 하더라도 물 부족이 좀 있다 하더라도 여름철을 지나면 그런 시설물들의 물 그릇에 물이 다 가득 찬다는 가정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연 가뭄이 되면 1년이 지나도 다시 물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우려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단연 가뭄이 심해지는 것도 있지만 오래 갈 거다라는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3, 4년에 걸쳐 계속되는 가뭄을 단연 가뭄 혹은 대가뭄이라고 하는데요. 농촌진흥청에서는 해마다 심해지는 가뭄과 폭염에 대비하는 연구가 한창입니다. 벼는 평균 22도의 온도와 적절한 양의 물이 공급돼야만 제대로 성장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가뭄과 폭염이 극심했던 올해 같은 경우 벼는 어떻게 자랐을까요? 이런 거 보시면 알이 없어요. 되게 푹신푹신하다고. 땅땅해야 되는데 그 바로 밑에 것만 봐도 이게 땅땅한데 요거는 알이 없어요. 불임이 된 거죠. 이게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피해를 입은 거예요. 병 피해가 아니라 이런 오래 더운 거에 피해를 입은 거죠. 아, 이런 거 새카만 거야? 그렇지, 그런 것들이 지금. 가뭄이나 폭염은 벼 성장에 방해 요소로 작용합니다. 키가 자라지 않거나 말라 죽기도 하며 제대로 된 알곡을 생산하지 못하게 되죠. 단연간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식량 위기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이러한 기후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벼 품종 개발이 시급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폭염이다 그러면 34도, 35도 정도만 돼도 굉장한 폭염이라고 그러고 열대야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 온도가 되었을 때는 습하기 때문에 가뭄이 들지를 않습니다. 과거의 가뭄은 봄철이나 가을철 가뭄만 우리가 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런 폭염에 의해서 여름철 가뭄까지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올해 우리나라는
40도에 육박하는 극심한 폭염과 마른 장마를 경험했는데요. 장마철에 비가 오지 않는 현상, 이른바 마른 장마를 전문가들은 이번 가뭄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꼽습니다. 우리나라의 장마 기간 평균 강수량은 356mm. 그러나 2014년 146mm로 평균 강수량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극심한 마른 장마가 시작된 후 2017년까지 마른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일본 기상청에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2075년도에 한반도의 그 이산화탄소가 2배가 됐을 경우에 장마 전선이 오키나와와 상해까지만 걸쳐서 더 이상 북상을 못하는, 이렇게 되면은 비가 와야 될 장마 시기에 비가 안 오게 되고요. 지금 마른 장마가 더 심해져서 우리나라의 강우량은 상당히 줄어들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몽고, 중국 또 북한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사막화 현상, 이런 것이 더 심해지고 그것이 한반도 전체에 퍼질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장마라는 두 글자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장렬하는 태양과 기약 없는 싸움을 이어가야 하는 마른 장마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충남 서북부 지역은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부터 비교적 안전했던 곳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이곳 사람들은 극심한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지난 80년 동안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록적인 대가뭄 때문이었습니다. 기후변화의 특징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 굉장히 클 때는 폭망하는 일이 안 생기도록 저희가 전략을 짜야 되고, 물그릇이 커져야 되고요. 커질 수가 없다면은 여러 군데에다가 분산해서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위험을 분산시키는 전략과 마찬가지인데, 물은 부자지간에도 양보를 하지 않는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물이 부족해 모내기조차 할 수 없는 지경이 되면 다음 끼니를 걱정해야 하기 때문이죠. 마치 서로 약속이나 한 듯 선조들이 지켜내고자 했던 건 다름 아닌 물이었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다양한 물 확보는 우리가 앞으로 이뤄야 할 과제일 겁니다. 또한 우리가 이 시대의 둔벙을 다시 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상당히 저는 지혜롭다고 보는데, 그 당시에 그 둔벙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비상가뭄에 대비했던 그런 철학이 이제 다시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는 기후변화 시대에 저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고요. 그런 전문 용어로 이런 거를 수원 다변화라고 하는데, 둔벙도 수원 다변화의 아주 중요한 컴포넌트로 자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도에는 지난 20년간 매우 독특한 방법으로 벼농사를 짓고 있는 김병철 씨가 있습니다. 그의 특별한 논을 보기 위해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특히 그의 논은 아름답기로 유명한데요. 논 주변을 따라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연을 심을 수 있었던 건 논의 10분의 1을 둔벙으로 내놓았기에 가능했던 것. 병철 씨는 총 9,000평의 논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논을 5필지로 나눠 각각의 10분의 1만큼 논 주변에 1m 깊이의 둔벙을 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둔벙들 덕분에 지난 20년 동안 물 걱정 없이 벼농사를 지어왔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죠. 괜한 논, 좋은 논을 갖다가 10분의 1을 파갖고 둔벙만 넣어놨으니 벌써 소득이 10분의 1이 줄어들 것이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호주에서 농사
치는 사람 견학을 한번 갔었는데, 쌀농사 짓는 사람 견학을 한번 갔었는데, 여기서 비용이 제일 많이 드는 것이 뭐요? 그러니까 물값이라 이 말이요. 그러면서 물을 아껴서 쓰는 물고 그 방법을 가지고 자기가 나름 개량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갖고 자기가 가진 독특한 기술이다 이 말이요. 우리나라는 물천지잖아요. 근데 언젠가는 우리나라도 이 물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는 날이 금방 올 거라는 얘기지. 명철 씨의 둔벙은 5개이나 엄밀히 말하면 1개입니다. 상류에 있는 커다란 둔벙의 물은 윗논을 적시고 자연스럽게 흘러 아랫논을 적셔줍니다. 논과 둔벙들이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단 한 방울의 물도 낭비되지 않도록 만든 것이 바로 병철 씨의 10분의 1 둔벙논입니다. 예, 하나 끝났어. 개안 해봐라. 세상 사는 재미가 여러 가지예요. 돈으로 사는 건 아니거든요. 농부는 10년 후를 내다보면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죠. 하물며 한 나라의 식량 정책은 100년을 내다봐야 하지 않을까요? 병철 씨의 둔벙논이야말로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생존 전략일 겁니다. 이곳은 지난 몇 년 동안의 가뭄 속에서 둔벙의 효과를 톡톡히 본 곳입니다. 현대적인 수리시설이 속속 들어서고 난 후 농민들은 둔벙의 효과에 대해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지독한 가뭄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둔벙을 다시 보게 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꼭 농업용수로 이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작년 같은 해에 얼체 가물다 보니까 이것으로 품어가지고 더 마를 수 있는 것을 예방을 하고 농사를 그래도 작년에 무난히 지었어요. 제가 농사 짓고 있는 이 부근 이쪽은 그래도 이걸 혜택을 많이 받고 다른 논보다는 결실도 좋고 그래서 인자는 이 둔벙 애찬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해남을 비롯해 전라남도 전역에 2007년부터 2014년까지 1,100여 개의 둔벙이 조성됐습니다. 물이 부족해 벼농사가 어려웠던 신안군 같은 섬 지역과 해남, 강진, 고흥 등 주로 해안 지역에 집중적으로 친환경 둔벙이 조성되었는데요. 이는 일찌감치 지자체와 농민들이 가뭄의 위험성과 둔벙의 경제성의 인식을 함께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출되는 것이나 아니면은 물이 어디 들어올 수 있는 곳을 자리를 정해서 둔벙을 팠는데 작년, 재작년 그 극심한 가뭄이 들었을 때는 둔벙이 그 용수원 제공하는 기능을 많이 담당했거든요. 그래서 금년 지금 폭염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가뭄이 되게 된다면은 이 둔벙을 아무래도 더 개설해가지고 용선을 확보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흔히들 하늘의 도움 없이는 풍년을 기약할 수 없는 것이 벼농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벼농사를 일컬어 하늘과의 동업이라고 입을 모아 말하는 거겠죠. 하지만 머지않아 벼농사를 일컬어 둔벙과의 동업이라고 말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뭄의 빈도라든지 가뭄의 강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과거의 빈도하고 거의 차이가 없고 오히려 증가하면 증가했지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전같이 가뭄이 들지 않았던 이런 충남 서해 지역 이런 곳에 새로운 가뭄 현상을 저희가 겪고 있고
그런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 맞는 또 수원 다변화를 통해서 둔벙과 같은 것들이 더더욱 자리매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물그릇에만 의존했던 지난 반세기. 하지만 더욱 극심해지는 기후변화로 댐의 경제학은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작은 물그릇 둔벙. 이제 둔벙의 경제학으로 기후변화의 미래를 준비할 때입니다. 동양의 알프스라 불릴 만큼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경남 하동. 83만 평에 달하는 평사리 들판은 대하소설 토지의 배경이 된 곳이기도 하죠. 만석군 두어 정도는 내고도 남을 만큼 비옥한 노는 최첨판이라는 상상 속의 인물을 탄생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수많은 바둑판을 연결해 놓은 듯 위풍당당한 이곳이 특별한 농법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곳입니다. 밥을 주면 막 올라오는데 안 움직이네. 나를 데리고 올게. 숨을 더워갖고 숨을. 네. 인디 지금 엄청 있어 지금 안에. 근데 안 보이는 막. 어우, 벼 전체를 흔들어대는 걸 보니까 힘이 센 놈인 건 분명한데요. 자, 스멀스멀 긴 수염이 옳거니 맥입니다. 여기는 지금 뚠벙을 파서 논에 메기하고 배논에다 지금 메기를 키우고 있는 메기라. 아침은 내가 이 경운기를 닦고 경운기를 타고 나오는데 경운기 소리 나면 그만 막 밥주로 온 줄 알고 싹만 모이들어 있는 거야. 이 녀석들은 벼 주변을 맴돌면서 벼가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지런한 농부의 동반자이자 할아버지의 적적함을 달래주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한 마리 떼졌다. 이거 많이 컸네. 이거. 앞으로 8월, 9월, 10월 때까지는 클 텐데. 그러면 이제 고기 크는 게 첫 번째는 또 올챙이 만성인 거 치어 요만서 갔더니 그때는 아이고 이게 언제 크겠냐 싶어도 한 10cm, 15cm, 20cm 정도 커서는 한 2, 3일 있다 와보면 정말 쑥 커버리는 게 맹기고 나날에 그 크는 재미로도 한번 안아보고 또 말하자면 한 번 더 가지고 그러더라고. 예. 물고기 양식장이냐고요? 결코 아닙니다. 재밌는 건 이곳의 물고기들도 역시나 농부의 동반자라는 사실. 혹시 아쿠아포닉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물고기를 이용해 채소를 흙이 아닌 물에서 재배하는 농법인데요. 이곳은 충남 태안에 위치한 국내 하나뿐인 아쿠아포닉스 농업회사입니다. 물고기와 식물의 공생관계. 그렇다면 과연 어떤 원리에 의해 물고기가 채소를 키우는 걸까요? 이제 물고기에 먹지 않은 사료와 이제 아가미에서 나오는 그리고 또 비닐에서 나오는 그리고 배변 활동을 통해서 나오는 유기물질로 미생물이 분해해서 식물을 키운다고 보시면 돼요. 물고기의 배설물과 먹지 않은 사료가 썩으면서 수조 안에는 암모니아라는 독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암모니아가 가득한 이 물은 식물이 자라는 배드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식물 뿌리에 서식하는 박테리아와 미생물이 암모니아를 식물의 필수 영양소인 질소 성분으로 분해해 줍니다. 식물은 이 영양분으로 성장하게 되고 깨끗하게 정화된 물은 다시 물고기에게 돌아가는 공생 구조입니다. 물고기와 식물이 한 공간에 공존하기 때문에 농약과 화학 비료를 사용할 수 없는 만큼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1957년 덴마크 크리스텐센 농장의 유리 온실에서 채소를 키우게 된 것이 아쿠아포닉스의 시초였습니다.
반면 동양에선 중국을 중심으로 변온양어라는 이름으로 물고기를 농사에 이용해 왔는데요. 1700여 년 전부터라고 합니다. 메기들이 논과 둔벙을 오가며 벼를 괴롭히는 해충을 잡아먹고 흙탕물을 일으켜 잡초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를 탁수 효과라고 하는데요. 메기를 이용해 농사를 짓다 보면 농약과 화학 비료 사용을 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아쿠아포닉스 농법과 같은 원리인 것이죠. 생태 둔분 농법 같은 경우에는 물고기가 직접 논을 다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봤을 때 물고기가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약을 안 쳤겠다는 그런 신뢰성이 높아간다고 보거든요. 둔벙을 팠음에도 불구하고 수량도 더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기를 우리 관광 체험이나 아니면 그런 데 활용해가지고 부가적인 소득이 올라왔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합산했을 때 그냥 189% 정도의 소득 향상이 있었습니다. 차가운 호수의 품에 밤새 안겨있던 어둠은 생명들의 기척을 틈타 서서히 기지개를 켭니다. 어둠과 밝음이 교차하는 새벽, 그 신비한 기온을 발판 삼아 힘차게 깨어나는 내륙의 바다, 예당호. 충청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을 내포라고 부릅니다. 이곳 내포의 생명줄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예당호. 끝도 없이 넉넉한 예당호는 수많은 물고기들의 산란장이자 서식처입니다. 이처럼 예당호는 언제나 그랬듯 시끌벅적 봄을 맞이합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농업용 저수지 예당호는 봄이 되면 저장하고 있던 물을 방출합니다. 충남 서북부에 펼쳐진 거대한 예당 평야에 물을 대면서 한 해 농사의 시작을 알립니다. 예당호의 수면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동안 감춰져 있던 놀라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는데요. 겨우내 호수에 잠겨 있던 논입니다. 이곳은 쓸모가 다해서 버려진 논이 아닙니다. 작년에도 그랬듯 올해에도 이곳에서는 벼가 자랄 테니까요. 어떠한 농부도 쉽게 땅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잠시 겨울 동안만큼은 내 것이 아니었을 뿐이죠. 60년? 60년도 더 됐네? 여기 물차기. 가령은 이제 비는 대로 물 차고, 봄이면 빠지고. (1964년에) 예당 저수지가 준공된 이후 매년 물이 빠지고 나면 농민들은 논둑을 쌓아 올리고 다독여가며 논을 정비해 왔습니다. 60여 년간의 노력이 쌓여 여의도 면적의 3분의 1이 넘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논습지가 탄생한 것이죠.
다른 데는 뭐 물이 안 차고 봄에 일찍부터 농사 준비를 하고 할 수 있을 테지만 여기는 물이 빠져 나가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어려운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여긴 다. 보셨나요? 못 보셨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7이란 녀석입니다. 녀석이 봄을 향해 튀어오르자 강태공 대백로는 그 찰나에 월척을 낚았습니다. 1년 중 절반을 호수 속에 깊이 잠겨 있으면서 인간과 동물로부터 안전거리를 유지해왔던 예당호 논습지. 그동안 비축해놨던 기운 덕분일까요? 모든 준비를 마친 예당호의 논습지는 농부의 힘찬 이양기 소리에 맞춰 봄을 맞이합니다. 논이 드러나게 되면서 얕은 곳과 깊은 곳, 또 마치 갯벌처럼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풍부한 산소, 그리고 그 시기에 많은 물고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산란하기 때문에 그들의 어린 치어들의 피난처 역할을 톡톡히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고기가 살고 다른 무척동물이 살면서 이것들과 연결된 다른 새들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올 수 있는 조건들이 됩니다. 따라서 저수지에 어떤 우리가 농사 짓는 그런 거 이외에도 이 생태학적으로 이 논은 매우 다른 생물을 부양하는데 좋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축제와도 같았던 모내기가 끝나고 여름이 시작될 무렵, 특별한 손님들이 논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긴 날개를 펴면 그 길이가 2m, 키가 좋게 1m가 넘는 부리부리한 이 녀석은 조류계의 황진이 황새입니다. 갯벌처럼 질적한 논습지에서 어렵지 않게 먹이 사냥을 하는 걸 보니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황새는 부리의 촉각을 이용해서 먹이를 사냥하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게 사냥을 해요. 그래서 백로들은 시각적으로 보고 보이는 것만 사냥을 하기 때문에 흙탕물이 있거나 이제 진흙 속에 숨어 있는 먹이는 찾기 어려워요. 이 녀석들은 아직 어미 품을 떠나지 못한 어린 황새 가족인데요. 아직 사냥술이 능숙치 않아 어미에게 먹이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머지않아 이곳 논습지에서 먹이 사냥 기술을 터득해 자신만의 멋진 둥지를 만들 겁니다. 이곳 예당호 논습지에는 세 쌍의 황새 가족이 둥지를 틀고 있는데요. 사시사철 풍부한 먹이를 제공해주는 예당호 논습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많은 생명들의 터전으로, 생명과 생명을 이어주는 고리로 예당호 논습지는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예당 저수지 주변에 분봉과 그런 농경지가 이렇게 생태적으로 가치가 있는 곳이라는 걸 알지 못했는데요. 천연기념물 황새가 나가서 그 지역에서 어떤 생물들을 찾아내는지를 확인하는 순간 저희들은 굉장히 이곳이 생태적으로 가치가 높은 풍요로운 곳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당호 주변의 농경지를 거닐며 논과 흙수로가 아름답게 어우러진 모습에 푹 빠져 있는 김수경 박사. 저는 예전에 논의 모습이 굉장히 궁금해요.
누가 찍어놓은 사진도 없기 때문에 예전에는 어떻게 논이 생겼을까, 둔벙과 수로는 어떤 모습일까 되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황새가 사는 마을에는 그런 모습을 좀 재현해보고 싶거든요. 과거의 논의 장점들을 좀 살려서 지금의 현대의 논을 관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이제 바람이죠. 옛날 우리 조상들의 농경지는 논과 둔벙 그리고 흙수로가 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떼지어 다니네요. 그 덕에 논의 생명들은 흙수로를 따라 논과 둔벙을 오가며 가뭄과 혹한에도 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신선한 물 냄새가 나네요. 70년대 이후 대대적인 경지 정리가 시작되면서 흙수로는 시멘트 길로 바뀌었고 둔벙은 메워졌습니다. 터스였던 황새가 그 무렵 사라지게 된 건 우연일까요? 1964년 예당호가 생기고 60여 년 세월을 견뎌낸 후 지금 우리는 옛 모습 그대로의 논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황새들이 다시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건 결코 우연이 아닐 겁니다. 예당 저주지에는 그런 경지 정리가 안 되어서 흙수로가 남아 있고 그리고 자연 둔벙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곳이 인간들에게 좀 불편할 수 있고 관리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생물들에게는 굉장히 아늑하고 풍요로운 서식지입니다. 그런 곳이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예당 저주지가 있는 한 이 둔벙은 계속 남아 있을 것이고요. 그럼 여기서 사는 생물들은 이곳에서 계속 대대손손 번성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황새도 마찬가지로 함께 번성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일본 가고시마현 이즈미시. 인구 6만 명도 안 되는 작은 농촌 마을에 매년 5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천연기념물 203호 제두루미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제두루미가 마음껏 벌레와 물고기를 잡아먹을 수 있는 습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수가 끝난 논마다 물을 가둬 문온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1950년 200~300여 마리에 불과했던 제두루미가 이제 수천 마리씩 이즈미시를 찾게 된 겁니다. 덕분에 주민들은 생태 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됐고 멸종 위기에 처한 귀중한 생명을 지켜냈다는 자부심 또한 얻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예당호 논습지도 일본 이즈미시 못지않은 훌륭한 생태 자원을 품고 있습니다. 바로 황새가 살고 있는 논과 둔벙이죠. 얕은 물웅덩이와 갯벌 같은 습지를 좋아하는 황새의 습성에 걸맞는 곳이 예당호 논습지이기 때문입니다. 둔벙과 논을 오가며 먹이를 구하고 둥지를 틀고 새끼를 키우는 황새를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곳 예당호 논습지를 찾게 될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예당 저수지 주변에 이런 자연스러운 둔벙들의 가치를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놀라운 가치들을 알고 그런 지역들을 계속 보존하고 지켰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둔벙을 보호하고 또 저수지 인근의 식생을 잘 살리고 그 속에 사는 많은 생물들을 부양할 수 있는 조건만 갖춰진다면 황새가 있는 마을로서 에코시티 마을로서 예산이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도를 대표하는 춤가락, 강강술래. 달과 꼭 닮은 꼴로 원을 그리며 도는 강강술래 장단이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의 고단함을 뒤로하고 진도의 가을을 재촉합니다. 둔벙 덕분일까요? 4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에도 병철 씨의 논이 파릇파릇 생기를 더합니다.
벼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했습니다. 가뭄과 폭염이 기승을 부릴수록 병철 씨의 손길이 바빠집니다. 햇살이 몸을 통과할 정도로 몹시 투명한 이놈은 일급수 맑은 물에서만 산다는 민물새우 토화입니다. 올봄 알에서 깨어나 아장거리던 녀석들이 어느새 이만큼 자라 둔벙의 주인이 된 것이죠. 병철 씨의 둔벙논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좋아. 역시 봐봐. 이건 그 귀하디 귀하다는 연꽃의 씨, 연자입니다. 눈과 귀를 밝게 해주는 기능이 있어 예로부터 약재로 귀한 대접을 받아왔죠. 근데 사람들이 잔인해. 얼마나 아픈가 막 눈물을 펄펄 흘린다 봐. 자, 저쪽 가서 저쪽 꽃이랑 저쪽. 둔벙을 찾은 특별한 손님들은 다름 아닌 병철 씨의 친환경 쌀을 구입해 먹는 소중한 소비자들입니다. 아이고 바빠 죽 건데. 이들 덕에 병철 씨는 마음 놓고 친환경 둔벙 쌀을 생산해낼 수 있는 거죠. 쌀뿐만 아니라 둔벙에서 나온 많은 선물들을 함께 나눌 수 있으니 식구나 다름없습니다. 둔벙이 아낌없이 내어준 선물로 준비한 소박한 밥상. 막 따온 연꽃은 차가 되었고 투명한 토화는 절여져 맛있는 토화젓으로 별미가 됐습니다. 둔벙이 내어준 건강한 밥상 너머로 성큼성큼 가을이 익어갑니다. 만추가 되어서야 병철 씨의 논에도 추수가 시작됩니다. 농약과 화학 비료가 없던 시절에 우리 선조들은 한 마지기에 2섬 정도의 쌀을 얻었다죠. 논의 10분의 1을 둔벙에게 내어주고 농약과 화학 비료 없이 필요한 만큼만 거둔다는 병철 씨. 올해 그의 수확이 딱 한 마지기 2섬입니다. 병철 씨가 하루 추수를 마치자 둔벙으로 향합니다. 가뭄과 폭염이 기승을 부렸던 올 여름을 둔벙과 함께 무사히 넘겼으니 만감이 교차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이제 여름에 가물고 올해 굉장히 힘든 한 해였죠. 여름에 가물었고 무지하게 가물었어. 올해 둔벙이 좀 역할 좀 제대로 했어요 그러면? 올해 역할 했죠. 이제 둔벙도 이제 쉴 때네요. 이제 겨울에는 이놈들도 에너지를 좀 못해야지. 이렇게 여기서 살아가는 놈들도 이제 휴식기를 거치고 월동하면서 착한 농부 김병철 씨가 자신의 논 10분의 1을 내어주고 대신 얻은 둔벙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20년을 한결같이 둔벙과 동업해온 병철 씨.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와 물 부족에 맞서야 하는 미래 농업에 병철 씨의 논농사가 큰 울림을 던져줍니다. 필수적인 생태계의 그 고리 같은 것입니다. 연결고리. 예, 그러니까 물이 논에서 둔벙으로 흐르고 또 둔벙에서 물이 다시 논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물이 교류하면서 생물들도 눈과 둔벙을 왔다 갔다 하면서 1년을 서식을 할 수 있는 거죠. 안전하게. 우리는 급변하는 환경 변화 시대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가치 있는 농업유산으로 미래 농업 100년을 대비하는 지속가능한 농업 전략으로 오늘날 우리가 둔벙을 다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미래에서도 그러니까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기후 변화라든지 이상 기후 그 상황에서 또 미래에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효율적인 농업유산이 아닐까